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낮에는 조금 포근할 거라는 좋은 소식.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요, 독감 환자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랑 비교하면 무려 14배나 폭증,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는 30% 증가. 특히 올해 독감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예방접종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 어르신들은 특히 이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사바는 마스크팩하고 보는 게 국룰이죠. 아주버님 송치현, 형님 황영숙 후어에버 하신 이 말씀님. 자, 단풍 구경하려고 설악산 권금성 정상 다녀왔어요. 근데 바위에 쪼고 어떤 몰지각한 인간이 이름 낙서해놨네. 민채 너 그렇게 살지 마 하신 김인호님. 예,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 저 족을 보니 밥맛 뚝 정말 교양머리 너무 없네요 하신 김경은님. 예, 서울 9호선 출근길입니다. 출입문 앞에 길막하고 저러고 있어요. 네 집 딸일까요 하신 송미나님. LA 삽니다. 갑상선암, 후두암을 이겨냈던 동생 김경애가 또 다른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이겨낼 수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신 김성희님. 이겨내실 겁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실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교도소 수준의 사무실이다. 자, 구독자 100만 명의 유명 여행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에 원지 씨 TV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많이 알린 분인데, 자, 오늘 그닥 좋지 않은 얘기로 하루 종일 입길에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여행 유튜버죠. 원지의 하루의 원지 씨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 사무실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무실을 놓고 직원 처우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하 2층, 창문이 없는 약 6평 남짓한 공간에서 3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은 택배 포장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6평에 3명이면 교도소 수준 아니냐, 창문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택배 업무를 하냐, 누리꾼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한 겁니다. 더욱이 원지 씨가 평소 생활 환경 요소 중에서도 특히 환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왔다고 해요. 그만큼 직원들 사무실에는 환기를 소홀히 하는 이런 모습에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환기의 중요성을 하필이면 또 강조했었군요.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된 게 수입이 범상치 않을 100만 유튜버여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유튜버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직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 좁은, 또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거, 이게 말들이 많았고, 본인도 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환기 시스템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고용주로서 직원의 복지를 좀 신경을 쓰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서 쾌적한 사무실로 옮기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짜 사진을 보니까 창문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위험한 도로입니다. 자, 도로 위에 펼쳐진 위험천만한 순간들 제보 영상 첫 번째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승객을 태우고 잠시 정차한 택시, 그런데 저 멀리서 보이는 불빛, 어라 점점 가까워지는데 정체는 트럭인데, 스톱! 언제 와? 스톱! 꽝! 한 번 더 꽝! 완전히 찌그러진 트럭 범퍼만 봐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짐작되는데, 세상에, 저는 도대체 저 트럭 운전사가 왜 저런 운전을 한 건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제보해 주셨는데요. 나흘 전 밤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정말 빠른 속도,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더니 제보자 차를 포함해서 차 2대를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추돌을 한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좀 가다가 겨우 멈췄다고 해요. 탑승하려던 승객 2명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쓰러지면서 세상에.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제보자는 뇌진탕 4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택시 업무도 뭐 당연히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트럭 운전자 70대였는데요.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127% 면허 취소 기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해요. 으이구 정말.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그런 그 앞을 보니까 저 공사 중. 자, 옆으로 가세요. 막 수신호 따라서.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안 돼! 자, 저 남성을 피하려던 오토바이 결국 우당탕탕탕탕탕탕 라이더 꽈당. 아니 왜 갑자기 저 양반 튀어나온 거래요? 예, 이게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경에 경남 거제시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공사 중이던 도로 옆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옆 차선으로 주행하라는 수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저렇게 이제 직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공사 관계자가 진로를 막으면서 아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튀어나왔고 아이고. 피하려던 제보자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면서 약 50cm 깊이 구덩이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당시 중앙선에 라바콘이 없었는데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하려고 하자 이 직원이 막으려고 뛰어든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제보자는 사고로 정신을 잃고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 관계자 측은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혼자 미끄러졌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또 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가게로 찾아간다. 자, 대낮에 벌어진 황당한 일 영상 만나보시죠. 평화로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하는 저 남성 업주. 웬 손님이 흉기를 들고 찾아온대요. 자, 저 업주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사장님, 우선 가게 문 잠가놓고 들어가 계세요. 자, 그리고는 경찰들 주변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척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가게를 찾은 수상한 남성. 뒷짐진 손에 무언가가. 야이씨, 이거 왜 안 열려? 빨리 문 열어. 자, 문을 부수려던 바로 그 순간. 아저씨, 잠깐만. 다가온 경찰이 뒤에서 휙. 역시나 손에 들었던 건 흉기였던 것. 결국 현행범 체포 엔딩.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흉기를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난 9월에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식당을 영업 중이던 이 업주께서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배달이 안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업주께서는 어제는 저희가 휴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주문한 것도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항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찾아갈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흉기도 가져갈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업주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있고 경찰은 근처에서 대기를 했는데 진짜로 저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포하고 봤더니 흉기가 23.5cm의 진짜 흉기였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이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흉기 들고 간 저 정신 나간 인간. 네, 경찰인데 왜 저럴까요? 네, 맞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진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맨정신이었으면 경찰이 있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일단은 술이 챘기 때문에 더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위험한 물건으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되고요. 경찰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피아노 금지령.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타운하우스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딸이 매일 1시간 정도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요. 최대한 잔잔한 곡만 연주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예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칠 때마다 아래층 할아버지께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칠 때마다 매번 민원을 넣으십니다. 그러다 관리실 직원분께 너무 죄송해서 하루는 제가 직접 아래층에 내려가 봤어요. 그 깔래미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쇼.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잔잔한 수준 아닌가요? 잔잔? 내가 곧 80이요. 스트레스 받아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아유, 할아버님, 저희 딸이 피아노를 워낙 좋아해서 낮에만 칠게요. 조금만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낮이고 밤이고. 아이, 치지 말라고. 나 죽겠다. 결국 관리소장님 중재하에 그날 자리는 급히 마무리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피아노를 칠 때마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으시고요. 심지어 요즘은 일부러 천장을 쾅쾅 치시기도 합니다. 아니, 적게 칠한 것도 아니고 아예 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정말 답답할 따름인데요. 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할아버지인데요. 아, 이것도 이 사투리 연기가 필요해서 혹시 부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아, 자, 박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뭐라고? 뭐 어쩌면 좋겠냐고? 뭐 몰라서 묻나? 응? 딸내미 학원에서 연습을 하다가 오라 카이. 그 간단한 걸 뭐하러 나한테 묻노? 응? 내 진짜 주는 거 보고 싶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 하여튼 어쩔 수 없게 들었어요. 아, 진짜?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아니, 어르신, 소년딸도 없어요. 낮에 친다고요. 댁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생활소음 정도던데. 아니,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쉬신대? 시끄러워서. 어지간히 좀 하세요, X.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 예, 저 할아버지 입장 때문에 동그라미 했다가 우리 박지훈 변호사 연기 때문에 너무 얄미워가지고 X를 할 뻔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워낙에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들린다는 겁니다. 결국 원인 제공은 이 피아노를 치는 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스트레스거든요. 매일 1시간씩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처음에 뭐 비정기적으로 한두 번이야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린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음 공사를 따로 하셔가지고 요거는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근데 제가 이 원 사연을 저희가 이제 조금 내용을 덜어내면서 뭐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아주 조심히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 전자 피아노 있잖아요. 그렇게도 한답니다. 이어폰 끼고. 아예 전자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내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뭐 어쩌면 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기준은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예 안 들리는데 뭐 망상 같이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딴 데서 하고 와야 되겠죠. 자, 교수님. 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도 안 되면 정말 애를 키울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에 방음 검사도 다 했고 하루에 1시간 정도고 결정적으로 저녁 7시 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피아노 소리가 난다던가 막 낮밤으로 끝도 없이 난다던가 이런 문제지만 그냥 중학생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1시간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떤 트러블, 이웃 간의 싸움을 좀 피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가족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니트님께서도 그렇고 라떼조아님께서도 그렇고 모두 방음부스 사라고 방음부스 사서 하루 왼종일 치시라고 권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혜원님께서 연기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진상이다 박 변호사님이라고 듣기 싫어. 예, 좋습니다. 제보메일 제보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웬일이래? 치킨 먹으러 가자는 소리 다 하고?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매물 어디에 올려야 합니까? 중개사님,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올리셔야죠. 가장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가장 자주 쓰는 곳. 셋 중 어디에? 셋 다 다방. 다방으로 결정. 부동산 중개 다방 하나로 끝. 다방. 11 준비됐어? This thing, it ties us together. Let's end this, kid. Found you. 기묘한 이야기 시즌 5 준비됐어? 대서사의 결말 넷플에서. 넷플릭스. 지난 2005년 6월 서울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쌀포대에 감싸진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번엔 바로 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지만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진범이 밝혀졌는데요. 지금부터 20년간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이미 뉴스로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년 만에 확인된 진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2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동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오늘 밝혀졌어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빌딩 관리인 장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장소는 해당 빌딩의 지하 창고였는데요. 이 여성들, 빌딩을 찾은 여성들을 지하로 유인을 해서 강간을 한 뒤 살인했고요. 이후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에 너무나 놀랐지만 끝내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미제로 남게 됐었습니다. 2016년 서울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진범이 누구인지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게 20년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변호사님, 네. 지금처럼 CCTV가 많거나 과학 수사가 좀 많이 발전됐었더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남는데, 자, 인근 빌딩 관리인 장 씨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사건이 2005년 6월 6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요. 이날 휴무일인데 병원에 빌딩 찾았다가 휴무인 걸 발견하고 돌아가다가 이 관리인인 장 씨한테 붙잡혀서 빌딩 지하 창고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신을 쌀포대에 감싸서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에 유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5개월이 지난 11월 20일 발생했는데 이때는 40대 여성인데요.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간 뒤에 성폭행 후 살해한 다음에 비닐하고 돗자리를 감싸서 주택가에 주차장에 유기를 했습니다. 방법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이 장 씨가 빌딩 경비원이다 관리원이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빌딩 출입구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지하로 유인을 했으며 그 후에 성폭행을 했고 거의 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일단 경찰도 당시에 연쇄살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2013년 끝내 이게 이 미제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 그러니까 이때 범행 이후 10년이 지나서 2015년 한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이게 다시 주목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 한 방송에서 2005년에 발생한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2006년 5월 31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가 이 신발장 뒤에 숨어있던 도중에 범인의 집 신발장에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은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2005년 살인 사건과 2006년, 그러니까 엽기 토끼 사건의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엽기 토끼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2006년 2월 이 진범 장 씨는 3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2009년까지 징역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찰이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밝혀냈지만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 여전히 이건 또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해서 이자를 지금 잡는다고 해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데 자, 다시 그러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20년 만에 진범을 잡은 겁니까? 네, 지난 2016년에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한층 발전된 유전자 기술로 이 두 건의 미제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DNA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시신에 이 모래가 있었어요. 모래가 발견됐는데 이 점에 주목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를 장 씨로 확정을 짓고 난 후에는 당시 장 씨가 근무했던 빌딩 지하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곰팡이, 또 모래와 환경적인 유사성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또 범행에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노끈까지 찾아냈습니다. 정말 뭐 경찰이 이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뒤져봤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 계속 드리겠지만 말씀을. 자, 이 장 씨와 함께 수감됐던 이 재소자들의 진술도 여러 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모 재소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어떤 자랑질을 했다는 건지 경찰 브리핑 들어보시죠. 한 8명 정도 같이 이제 수용되었던 재소자를 진술을 청취했는데 2005년 당시 이 피의자는 60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키 180cm 단단한 체격이고 노역 당시에 매듭을 깔끔하게 잘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사람을 죽여봤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묘사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말이죠. 이춘재도 예전에 뭐 그랬다더라.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도소 동기에 의하면 뭐 사람을 죽여봤다는 말도 했고 그 죽은 여성에 대한 묘사도 했대요. 뭐 예전에 군 다닐 때 매듭 묶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매듭도 잘 묶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거주지에서 그 엽기토끼에 인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엽기토끼의 그 범죄자는 범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형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도 그 정도 클래스의 스케일이 다른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신화화하고 뭔가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는 너희와 달라, 뭐 내가 대장이야 이런 것을 좀 주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여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일종의 쾌락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스릴이라던가 이런 걸 좀 느껴오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는 따로 좀 여쭐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장모는 2015년 7월 이미 암투병 중에 사망을 했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경찰이 말이죠.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사는 23만 명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그중에 1,514명의 DNA를 다 분석을 하고 그래도 이게 뭐 단서가 안 잡히니까 사망자 중에서도 찾다가 그쵸. 오늘 이 장모의 이 꼬리를 밟았다는 겁니다. 정말 경찰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내 아쉬운 것이 자, 이자는 말이죠. 천수를 누리다 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세상 밖에서 2명을 연쇄살인을 해놓고도 징역을 한 3년인가 살다 나와가지고 천수를 누리다 갔어요.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경찰이 완전히 이번 사건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라도 이자의 이름과 얼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야지만이 또 다른 범죄를 또 알 수도 있고요. 이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들을 수 있고 공익적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이른바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법률 조항 때문에 장씨, 그냥 경비원, 나이, 언제 사망 이 정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 너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게 맞죠. 지금도 영상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진을 공개해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나쁜 행동했고 찾아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거는 예. 범죄를 2개를 한 다음에 3번째 범죄는 미수하면서 징역 3년 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유사한 사건이 범죄였으면 그 전 사건하고 그때 아주 일반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관성을 찾아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다면 뭐 천수 못 누리고 다 찾아내가지고 조금 더 이 벌받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봐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람을 저렇게 2명이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놈을 갖다가 장모 씨라는 말, 얼굴도 몰라. 그래서 저희가 좀 보시기에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 영상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은 알겠죠. 예? 고생하셨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자, 정말 경찰이 무슨 사자 명예훼손이고 뭐를 떠나서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런 미제 사건, 이미 사망한 이후에 그 진실이 드러난 미제 사건에 어떤 이정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개를 산책시키고 귀가하다 갑자기 흥분한 다른 개에게 물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견주 측이 물린 쪽 잘못도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이후 개를 데리고 쫓아와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이번에 제보 주신 분은 본인 역시도 이 대형견의 견주로서 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개물림 사고를 겪으면서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제보자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24kg 정도 되는 대형 믹스견 한 마리, 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견주들이 그렇듯이 이 제보자분도 본인의 강아지, 개가 좀 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100%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생활을 해오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말라뮤트라는 종을 키우는 이웃이 있었대요. 이 말라뮤트가 제보자의 반려견보다 덩치는 좀 작은데 평소에 다른 개들한테 좀 달려들기도 하고 공격성을 보여서 마주치거나 저기 멀리서 오면 좀 피해갈 정도로 조심을 하는 그런 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9월 10일 저녁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그 말라뮤트와 견주를 딱 마주친 겁니다. 자,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에 담긴 상황 그리고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산책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그 사람은 나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길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빨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진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목줄을 헐렁하게 맸나 봐요. 걔가 우리 개를 보고 또 흥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목줄에 훌렁 빠진 거예요. 제 강아지를 일단 뒤로 딱 숨겼는데 제 발목을 물고 이제 우리 강아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안 놓길래 손으로 벌리니까 한번 제 손가락이랑 막 손목이랑 물고 또 다시 물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씨름하다가 제가 떼어내고 이렇게 비켜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뛰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목줄이 좀 헐거웠나 봐요. 막 흥분해가지고 얘가 막 난리를 치다가 목줄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제보자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제보자께서 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 제보자가 반려견을 몸 뒤로 막 숨기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라뮤트 제보자 발목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반려견을 공격을 했어요. 제보자가 놀라갖고 손으로 입을 벌리게 해서 떼어내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소중한 반려견인 거죠. 아이고. 그랬더니 또 제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물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말라뮤트의 얼굴을 때려서 겨우겨우 떼어냈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와 반려견은 3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가해 견주 당시 놀라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냥 지켜봤다고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줬는데 그것도 불만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119 불러야죠.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제보자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피가 나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119 뭐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가해 견주가 좀 화를 냈다고 해요. 내 차 타고 가면 되지 왜 119 불렀냐. 불만 듯이 말을 했고 행인들이 일단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구급차를 꼭 타야 되냐, 내가 타야 되냐라고 하니까 타지 않았다고 해요. 가해 견주는 결국은 연락처만 주고받았고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이 개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치료비만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물린 상처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제보자가 일을 당분간 할 수 없어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는지 등등을 가해 견주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해 견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제보자는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해 견주 측으로부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세상에 100대 빵은 없어요. 자, 개물림 사고 며칠 뒤 동물병원에서 만난 제보자와 가해 견주 그리고 가해 견주 지인과의 대화네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나가듯이만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부산 보상액에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그 당시에 카드가 깊고 그런 정신이 없어서 놀랐잖아요. 계속해가 아니라는데 보통 이제 같이 묵주사하는 상황에서는 3대 7의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약간 그거는 맞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되게 없어요. 원래 액션은 없어요. 저를 풀어봤는데 필요는 없대요. 그러면 그 안 붙여서 소고가 났을까요? 자, 결론부터 이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해 견주 측 보험사에서도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가 최대한 부담이 안 가게 하려고 좋게 얘기한 걸 두고 아니 좋게 하자더니 무슨 말이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 제보자분도 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해 견주 쪽에서 이제 부주의로 실수를 하면 좀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에 의하면 상대방 부주의로 실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좀 이해할 마음도 있었다. 사고 직후에도 최소한의 좀 치료비만 받으려고 했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가해 견주와 그 지인은 그 선의를 오히려 좀 악용을 했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을 따졌고. 경찰에게도 물어봤는데 100% 과실은 없다. 교통사고도 100대 0은 없다라면서 심지어 제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해서 이 제보자가 또 기가 좀 막혔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교통사고에서 100대 0 있잖아요. 있죠. 예. 앞뒤 추돌했을 때 거의 100대 0입니다. 예.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예. 환불리 보면 100대 0 많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 예, 저도 0인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가해 견주 측 보험사에서는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려면 입원이 필수라고 했는데 또 제보자가 또 견주기도 하고 뭐 고양이를 키우는 상황에서는 입원이 불가능해서 결국 입원하지 못했고 당연히 휴업 손해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가해 견주의 말라뮤트가 제보자의 반려견 외에도요. 다른 개들을 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자, 이제 가해 견주는
우리 강아지 한 번도 문 적이 없어요 했지만 이 제보자 귀에 전해진 얘기는 전혀 뭐 달랐다는 거죠. 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피해자도 생기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소도 했는데 가해견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박 변호사님. 자, 지금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게 형사조정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형사조정하러 갔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병원에도 갔다. 그리고 입막에서 잘 채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보자는 그걸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었는데요. 나중에 합의가 결렬되고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해요. 예. 이 제보자가 가고 있는데 이 말라뮤트하고 가해 견주하고 같이 마주쳤는데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무서워 도망갔죠. 피해야죠. 그렇게 따라와서 나중에 제보자를 한참 째려보더만 물어!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했다라고 해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단까지 뒤쫓아와서 저렇게 행동을 했고 결국 이것도 보복 협박 아니냐 이렇게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처벌이 좀 어렵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 고소했던 과실치상죄로 견주에게 벌금 150만이 너네 부과가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내리면 안 되죠. 왜 따라갑니까? 예,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피해 견주가 내렸으면 본인은 그냥 타고 올라가셨었어야죠. 자, 교수님, 뭐 현재 제보자는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1심에서 민사 1심에서는 이 가해견주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민사소송 1심 결과 나왔는데요. 가해견주의 전적인 과실에 따라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실질적인 피해 대비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항소를 제기했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물린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심각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적응장애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법적인 판단은 이미 다 이 피해 견주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뭐 유리하게 내려진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중년의 엄마와 아들이 오붓하게 외식에 나섰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단골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가게 사장이 문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게 안에 빈자리도 충분하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받아주는데 이 모자에게만 입장이 안 된다고 통보하는데요. 엄마와 아들이 겪었다는 황당한 문전박대. 그 안에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죠. 오늘은 진짜 인생 직진 돌직구 스타일 엄마를 둔 아들의 사연입니다.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이 30대 남성인데 지나치게 솔직한 엄마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엄마는 이른바 뭐가 없냐면 필터가 없습니다. 아하.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했으면 이 모습 때문에 아빠와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년 전으로 거슬러서 이 사연자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그땐 지각생에게 이제 교무실 청소를 시켰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마신 컵과 그릇까지 설거지를 시키고 급기야 선생님이 드신 우유 갑까지 물로 씻은 뒤에 재활용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엄마, 이거 말도 안 돼 라면서 곧장 학교로 달려가서 교무실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이 일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게 된 엄마는 학부모회에 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시험 문제 왜 이러냐, 급식이 왜 이러냐, 냉난방 문제 이거 뭐냐, 즉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탓에 사연자는 선생님들 눈치 보느라 바빴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네, 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제 동네도 평정을 했는데요. 아파트 앞에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바로 왜 이렇게 깐깐하냐 민원 넣고요. 보도블럭이 조금 떠 있으면 이러다 누구 넘어지면 어떡하냐 하고 민원 넣고요. 또 길을 가다가 전동 퀵보드를 딱 쓰고 가면요. 저기요, 헬멧 써요, 헬멧. 막 이렇게 꼭 한마디를 날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연자와 엄마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아는 이 이웃 주민을 만났어요. 이 사연자는 제발 엄마 조용히 이랬는데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기요, 목줄 있으시죠? 그거 안 한 과태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끼 눈으로 막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이런 엄마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주민도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노필터 엄마 역엔 박상희 교수, 그리고 행인 역엔 김하은 아나운서, 미니 별별극장 레디 액션입니다. 아가씨, 여기 줄 긴 거, 버스에 줄 긴 거 안 보여요? 아니, 앞문으로 타야지. 이렇게 얌체처럼 뒷문으로 쑥 타면 어떡해. 얌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많아서 뒤로 타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뒷문으로는 사람들이 하차를 해야지. 아, 그리고 그 테이크아웃 음료, 그거 못 가지고 버스에 못 타는 거 알죠? 아줌마가 뭐 버스 기사님이에요?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야? 음료 들고 버스 탐습 금지. 아니, 이 아가씨는 뉴스도 안 보나? 김하은 아나운서, 아줌마. 예, 귀에 확 꽂혔어요. 자, 그런데 그 엄마가 올해 들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60대인 엄마 올해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가 안 하면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좀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인 아들이 엄마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려고 뭐 쇼핑몰이나 음식점 이런 좋은 곳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 음식점에 갔다가 리뷰 이벤트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 리뷰를 쓰면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사연자가 지도 앱이나 배달 앱에서 어떻게 리뷰를 쓰는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날 첫 리뷰를 남겼는데 서비스까지 받으니까 완전히 눈이 뜨이신 거예요. 카페, 음식점, 옷가게 그 뒤로 가는 곳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평가를 담은 리뷰를 빠짐없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무려 180개 리뷰를 남길 정도로 열심히 남겼고 뭐 내가 올린 리뷰에 공감이나 하트가 눌리면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불안합니다. 예, 뭐 이게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한 리뷰 중에 80%는 뭐 칭찬 이런 건데 20%가 좀 문제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또 남겨요.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엄마야 케이크 먹고 나니까 비주얼은 이쁜데 맛은 편의점보다 못하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칼국수 집에 가서 여기는 콜라가 제일 맛있어 라고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선이 좀 넘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배달 음식을 받고 덜 익었다 싶자 맛없어서 다 버렸어요. 이런 글도 남겼다고 합니다. 음식점뿐만 아닙니다. 가게 직원들한테도 태도가 좀 그런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사장님이 손님 싫어하는가 봐요. 옷 고른 내내 표정이 시큰둥. 눈치 보여서 그냥 나왔네요. 라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게 사장하고 직접 말다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님 기자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때 정론직필.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으니까 뭐 맞는 것도 있지만 선을 넘으니까 아들도 이제 말린 거예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 근데 엄마가 이게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어머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야. 내가 쓴 리뷰 중에 대부분은 칭찬이야 하면서 이제 억울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이 리뷰를 달던 한 앱에서 계정이 정지가 된 겁니다. 하도 이게 선을 넘어버리니까 해당 앱에서 제재를 내린 건데요. 당황한 엄마는 상담사와 통화를 나눴고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라는 조건으로 이 계정 정지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워워하나요? 제 생각에 이분은 워워는 못할 것 같고요. 리뷰를 다는 대신에 전화를 하거나 이제 직접 면전에다 대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특히 자주 가던 한 단골집이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짜서 물배만 채웠어. 그러다가 또 며칠 뒤에 갔다가는 오늘은 또 괜찮네. 이 정도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꼭 한마디씩 갈 때마다 날리신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와 엄마가 또 이 단골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문을 막아서면서 오늘 재료 소진됐어요. 입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손님들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항의를 하니까 사장님 아무리 단골이라지만 3번, 4번 오면 꼭 한 번은 짜네, 다네 지적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입장 거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쫓겨났어요. 자, 이제 참았던 아들도 파우. 자, 아들 역에는 최영진 평론가. 자, 엄마는 그냥 박상희 교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이고 세상 별꼴이야.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고 맛있다 별로다 뭐 그런 말도 못한다니. 아니, 엄마가 언제 한마디만 하냐고. 맨날 2마디, 3마디까지 다 하더만. 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귀인이야. 이렇게 쓴소리를 싹 해주는 사람이야. 있어야 장사도 더 잘 되는 거라고.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진짜 진상이라고 소문 짱난 거 아니냐고. 난 그러든지 말든지 앞으로도 솔직하게 내 소신대로 쭉 할 거야. 몰라. 나 앞으로 엄마랑 외식 절대 안 해. 절대. 박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뭐 범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진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본인의 느낌인데. 과장이나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면 앞으로는 좀 조심조심, 뭐 글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직설적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진짜 이런 성격 가지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정의감이나 깐깐한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통제감을 유지하거나 본인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한테 싫은 말하고 옳은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문제 생겨서 상담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이면의 속내는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싶었다,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의논해 보시거나, 아니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활동, 예를 들면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이런 걸 좀 같이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도 칼국수집 가서 콜라가 제일 맛있다고 저건 아니에요. 저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너무한다 진짜. 콜라가 맛있다니요. 콜라집도 아니고. 안 되죠. 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고층 건물 꼭대기가 새까만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공사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건데요. 공사 작업을 하던 남성이 연기 속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손을 사람이 있어요. 손만 흔들고 있는데요. 시꺼먼 연기는 무섭게 몸집을 키워가면서 이 돌입된 남성을 더욱 궁지로 모는데, 저기. 자, 그때 거대한 크레인을 조종하던 동료가 남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스켓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우와, 저기 타! 남성은 크레인을 향해서 위치를 열심히 조정해줬고 마침내 바스켓에 올라타면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안 탔는데? 지금 탄다. 네, 이제 구조가 되고 있어요. 위기에 빠진 동료를 구한 크레인 작업자의 침착한 판단과 동료애가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세상에 다음 이어갑니다. 텅 빈 마당 앞입니다.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대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m짜리 대문의 절반도 안 되는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한 채 망설임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대문을 영차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지에 오르려던 순간 화들짝 놀라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곧장 뛰어가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버선발로 뛰어나온 외할머니는 아이를 무사히 잡는데 이제 소질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파이더맨 같아요. 어른들이 잠시 한눈판 사이 아이가 위험천만한 모험을 한 것인데요. 세상 구경은 조금 더 큰 다음에 하자. 그렇지만 기술은 있다. 다음 이어갑니다. 또돌이 개가 가게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맴돕니다. 앞으로 걸어가던 개 앞으로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나오는데요. 개는 남성을 보고 우뚝 멈춰서다 자신을 바라보자 뒤로 추춤거립니다. 묘한 기싸움을 이어가던 중 남성은 뭐 하려고? 갑자기 개를 향해 와다닥 뛰어가는데요. 그 순간 타이를 잘못 밟고 삐끗 자세를 흐트러지면서 그대로 우당탕 넘어져 버립니다. 남성이 넘어진 사이 개는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렸는데요. 이 무슨 개망신이야. 개에게 겁을 주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된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강아지가 벽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데요. 앞발과 뒷발을 내려놓는 모습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 다름 아닌
모기예요. 자,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때를 노리던 강아지. 코로 툭 모기를 건드립니다. 아니, 자, 지금 모기 잡은 거예요, 지금? 분명 잡은 것 같은데 어디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던 강아지 바닥에 떨어진 모기를 먹고 있어요. 자, 잡고 나니 뿌듯한 건지 맛있는 건지 또 다른 모기가 없는지 또 살펴보는데요. 생후 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저 스텝 밟는 것 좀 보세요, 스텝. 그쵸. 살금 냠. 박 변호사님? 딱히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